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그 위험자산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도 그렇고 이제 투자에 있어서 좀 관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돈을 흥청망청 이렇게 쓰기보다는 좀 저축도 많이 하고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현실을 좀 고생하더라도 희생하는 그런 자세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짓인데 그러면은 사람마다 또 투자하는 방식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돈을 뭐 저축하는 방식도 다 다를 거고, 그런 기준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위험한 자산, 원화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주식, 네 번째가 금, 다섯 번째가 비트코인.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좀 안전도 지키고 비트코인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가장 큰 게 돈을 푸는 것입니다. 시장에 풀린 돈이 뭐 일정하다고 하면 거기에 더 유동성을 추가를 하면은 더 많은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자산이 귀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돈이 많이 풀리고 있죠. 지금 몇 달 만에 100몇십 조가 풀렸다 하는데, 저희 GDP 대비해서 볼 때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GDP를 책임지고 있는 그 금전적으로 많이 이득을 주고 있는 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좀 좋지만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에 너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사실 그 성장률 자체가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기적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꼭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만큼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도 과거에 미쓰비시 엔진 이제 떠다가 지금 모든 거를 이제 자회사에서 다 만들어서 조달까지 하고 있죠. 그런 성장을 도모했었는데 미래에도 그럴 것인가 보면은 사실 엄청 힘든 얘기예요. 이게 뭐 개발도상국이라면은 그런 성장을 또 지속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고 또 이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구조상 또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와서 그것을 다 꺾을 만한 그런 유동성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당장에는 그래서 원화 자산 가치가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점하기 힘들지 않나. 쉽게 말해서 달러 자산보다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장 위험한 자산 원화로 꼽아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인데, 이것도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 기업의 성장 그리고 GDP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부유해질 수 있었고, 그런 자금들이 조금 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 부동산에 몰려서 지금의 가격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돈을 더 찍어내면은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달러 기준 대비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것인가? 그렇게 보면 아닙니다. 물론 일부 엄청 부촌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더 쏠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엄청 비싼 동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높은 집값을 유지하거나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을 이제 기준으로 잡기에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살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 주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호재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금리 인하가 거의 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유동성이 더 풀리면서 또 기업도 대출을 하기가 용이해지면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으면 투자를 또 많이 할 수 있겠죠. 직원도 많이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게 이제 제가 보는 호재인데, 최근에 몇 가지 그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고용지수,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예측이 한 8만 정도 됐는데 2만 정도로 실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거의 충격을 받은 거죠.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사람들이. 왜냐면 기업이 여유가 있어야 취업도 시키고 하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고,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면은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것이고,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내리겠죠. 그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인데, 그 경기 침체 우려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금리 인하를 감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PPI 지수라고, 생산자 물가 지수, 그게 또 낮게 나와가지고 기업이 뭐 제품을 만드는데 돈이 덜 드는 거예요, 원가가.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CPI랑도 연결이 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또 금리 인하를 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고용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왔다는 것은 그 위기의 그런 우려도 동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반으로 따지는 그 미국 주식이 위험자산 이제 세 번째 순위라고 생각했고요. 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번째로 꼽았는데, 금은 뭐 크게 많이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금은 생산량이 다른 거보다 적고, 유동성이 적고, 또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자산을 조작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신뢰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자산으로, 지금같이 그 경기가 불확실할 때 최근에 금이 또 많이 올랐는데, 또 이제 분산 투자로 되게 많이 해놓는, 비축해놓는 자산 중 하나라서 이제 네 번째로 꼽았고, 이제 마지막이 비트코인인데 좀 의아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누가 봐도 지금까지 다 뭐 10명 중에 한 9명은 다 위험자산이라고 할 텐데 왜 안전자산이라고 했느냐, 그것이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좀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거의 데이터와 지금 현재 그런 차트 같은 걸로 보면은 당연히 위험자산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비트코인의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안전자산으로 설계가 돼서 나온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과거 1995년 때부터 이캐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으로 디지털 화폐가 나왔었는데, 민간을 겨냥한 디지털 화폐가 그때 나왔었는데, 그 화폐의 특성은 이제 그 수신자와 송신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신원을 불분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검열을 하기 힘들었죠. 은행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그 정보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캐시 같은 경우는 그 뭐 독일의 도이치방크, 그리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은행들과 이렇게 논의를 하고 같이 합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규모를 늘려서 이제 유동성이 커지면은 그 이캐시도 되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검열할 수 없는 그런 돈이 탐탁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규제에 들어갔고, 결국 이캐시는 망하고, 그 이캐시를 만든 회사 디지캐시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뒤에 또 비머니라고 또 출시를 해요. 그리고 해시캐시라는 그런 화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비트골드라는 것도 있었고, 이 중에서 뭐 실제로 그 유통이 됐던 것도 있고 그냥 아이디어에서 끝난 것도 있었지만, 그 디지털 화폐들이 지금의 비트코인에 있는 기술 중에 상당 부분을 또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굴을 하는 그 작업 증명을 이제 처음 도입한 게 해시캐시라고 하던데요. 비트코인을 가장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이후로 가장 최초로 사용한 그 헬피킨이라는 사람이 그 작업 증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그 값을 다 저장하면서 거기에 이제 채굴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이렇게 탈중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또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기술들이 하나같이 다 예행 연습이 됐던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과거에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고 또 미래에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15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죠.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으면은
앞으로도 잘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점점 세지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그냥 쉽게 국가의 권력으로 인해서 조금의 그 컴퓨팅 파워만 이제 이용하면은 뭐 51% 공격이라든지 시스템 뭐 붕괴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다 도입해도 그 10분간의 공격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 결국은 그 기존에 있었던 비머니부터 이캐시, 해시캐시 등이 갖고 있던 핵심 가치를 이어 가져온 거예요. 그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자기 돈을 지킬 수 있고, 또 자기의 신원을 들키지 않으면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전하다고 한 건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네팔에서 좀 시위가 일어났죠. 네팔 같은 경우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한 뭐 10년 넘게 그 부정부패한 그런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마지막에는 이제 SNS까지 검열을 했는데요.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게, 저희가 흔히 쓰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X 이런 걸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이제 막아버리니까, 저희 흔히 아는 MZ세대 중에 그 G세대, 젠지 세대들이 이제 화가 나서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들이 총을 쏴가지고 열 몇 명이나 죽이면서 이렇게 시위를 막으려고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쏟아지고, 또 그 군인들도 도입이 됐는데 군인들까지 이제 시민들을 지켜주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되어서 시민들이 국회까지 불지르고 대통령실도 불지르고 정치인들 다 이제 막 때리고 막 죽이고, 약간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정치인들이 헬기를 타고 도주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아까부터 말한 그런 자산 중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도망가면 가장 안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가져갈 수가 없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나라가 붕괴됐으니까 뭐 거래를 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자국 화폐는 그렇게 나라가 흔들리는데 앞으로 큰 위기가 올 게 뻔하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보장되는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시민들도 그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국가 간에도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 간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뭐 잘 사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좀 힘든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런 사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베네수엘라나 터키, 그리고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은 그런 사회적인 혼란으로부터 그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그 외국인 자본들이 싹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부동산들도 가치 하락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갖고 있었으면 정말 터키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미리 투자해 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미리 선점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서 되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빠르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비트코인 한 8천만 원 갖다가 쭉 꼬꾸라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비트코인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5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투자를 저축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순간적으로 몰리고 또 미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인지 자체를 좀 일찍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프리미엄까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은 아닙니다만 그 심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뭐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비트코인 얘기 무조건 나오거든요. 뭐 이게 도박이라 치부하든 아니든 비트코인을 다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를 빼면은 한국 정도로 이제 빠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또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은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제가 한번 그 위험자산 순서에 대해서 쭉 말해봤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